내 손녀 몸매가 밤에 쓸만하다고. 그 더러운 혀 내가 오늘 직접 뽑아주마. 전 사성장군 합참의장이 군인 손녀를 성희롱한 대대장과 행보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영혼까지 탈곡하는 처절한 응징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 평야의 겨울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살갗을 찢어발길 듯 휘몰아치는 삭풍은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제육보병사단 일명 청성부대 예하 27연대 3대대 위병소 앞은 적막과 긴장이 감돌았다. 잿빛 하늘 아래 10년도 더 된 구형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위병소 진입로로 들어섰다. 세차를 한 지 오래된 듯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았지만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위압감은 여전했다. 운전석에 앉은 노인 국태포는 백발을 단정하게 넘기고 목이 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은 세월의 흐름에도 탁해지지 않고 오히려 철원의 겨울 하늘처럼 서늘하고 깊었다. 그는 오늘 임관 후 첫 차대 배치를 받은 손녀 국송이 하사를 보기 위해 예고 없이 이곳을 찾았다. 손녀가 잘 지낸다, 걱정 마시라며 씩씩하게 전화를 해왔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미세한 떨림을 국태포의 감각은 놓치지 않았다. 4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병사의 생사를 책임졌던 그였다. 세단이 위병소 차단기 앞에 멈춰섰다. 위병 조장이 거만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정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국태포는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수고가 많군. 국송이 하사면회를 왔다. 연락은 따로 안 했는데 위병소 안내실에서 기다리면 되겠나? 위병 조장은 힐끔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운전기사도 없이 낡은 세단을 직접 모는 노인. 옷차림은 점잖아 보였지만 군부대 위병소의 콧대 높은 분위기 속에서 그는 그저 힘없는 민간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아, 하사면회요? 근데 할아버지, 여기 차 대시면 안 됩니다. 저 밑에 공터에 대고 걸어 올라오세요. 지금 대대장님 출타 복귀하실 시간이라 길 막으면 큰일 납니다. 국태포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시선이 위병소 건물 옆 CCTV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인 폐타이어 적치장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똑바로 안 서? 하사 달면 다야? 여자가 군대 와서 벼슬 했어? 귀에 익은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상황은 명백했다. 국태포는 핸들을 꽉 쥐었다. 그는 차를 돌리는 대신 기어를 넣고 차단기 바로 앞까지 차를 전진시켰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뒤로 빼라니까요. 위병들이 당황해서 소총을 앞세우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국태포는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폐타이어 적치장 쪽으로 걸어갔다. 위병 조장이 앞을 막아섰지만 국태포의 눈빛 한 번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적을 베어 넘긴 장수의 살기였다. 국태포가 모퉁이를 돌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진흙탕 바닥에 국송이가 군합 아래 짓밟혀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정복 치마는 찢어졌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그 위에서 덩치 큰 상사가 담배를 피워 물고 국송이의 머리채를 지식이고 있었다. 방상구 상사였다. 국태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금지용 옆 키운 손녀였다. 부모 없이 자란 손녀가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엄하면서도 한없는 사랑으로 송이를 키웠다. 그런 손녀가 지금 짐승만도 못한 놈의 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국태포의 호통 소리가 철원에 찬 공기를 갈랐다. 천둥 같은 울림이었다. 방상구 상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노인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금세 비열한 웃음을 띄었다. 뭐야, 이 꼰대는? 위병소 애들 근무 안 서냐? 민간인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오게 놔두고. 방상구는 밟고 있던 국송이의 머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 턱짓으로 국태포를 가리켰다. 영감님, 여기가 경로당인 줄 아슈? 남의 부대 훈련하는 데 와서 고성방가야. 노망 나셨소? 국송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할아버지를 확인한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할아버지. 오지 마세요. 제발.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방상구는 국송이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2년 기둥서방인가? 할아버지라니. 야, 국하사. 너 취향 참 독특하다. 돈 많은 노인네 꼬셔서 군 생활 편하게 하려고 했냐?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이었다. 국태포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했다. 내 이놈. 군복을 입고 부끄럽지도 않으냐? 내 손녀에게서 당장 발 치워라. 그때 위병소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며 고급 지휘관용 차량이 들어왔다. 위대한 중령 대대장이었다. 그는 소란을 보고 차에서 내렸다. 번들거리는 가죽 장갑을 끼고 지휘봉을 톡톡 치며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위병소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방상구는 재빨리 차렷 자세를 취하며 그러나 여전히 국태포를 비웃는 표정으로 보고했다. 충성. 국송이 하사 조부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 하사가 교육 중에 반항해서 훈육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영감이 난입했습니다. 위대한 중령은 국태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세단 코트 차림의 노인. 그의 눈에 국태포는 그저 성가신 민원인일 뿐이었다. 할아버님이십니까? 이거 참 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애가 위계질서도 모르고 대듭니까? 군대는 학교가 아닙니다.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죠. 위대한은 국태포 앞까지 다가와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보아하니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부대 돌아가는 꼴 더 보고 싶으셔서 차 끌고 오신 모양인데 여긴 당신 같은 꼰대들이 구경하는 동물원이 아닙니다. 당신 손녀는 군인 자질이 없어요. 계집애가 와서 분위기나 흐리고 말이야. 위대한은 방상구와 눈빛을 교환하며 낄낄거렸다. 방 상사 말대로 손녀가 몸매는 좋아서 밤에는 쓸만할지 몰라도 군인은 아니죠. 데리고 가서 시집이나 보내시죠.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국태포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단순히 손녀를 폭행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고 있었다. 몸매? 밤에 쓸만해? 국태포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 눌러왔던 사성 장군의 기세가 맹수의 본능이 깨어났다. 너희들, 오늘 내뱉은 그 더러운 주둥이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방상구는 코웃음을 쳤다. 후회? 아이고 무서워라. 영감님 똥오줌이나 가리세요. 야 끌어내. 차도 견인해버려. 위병들이 달려들어 국태포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국태포는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스마트폰이 아닌 아주 오래된 폴더폰이었다. 놓아라. 국태포가 몸을 한번 털자 그를 잡으려던 건장한 위병 2명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늙은이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공이었다. 위대한 중령과 방상구 상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국태포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폴더폰을 열고 단축번호 0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접니다. 철원 6사단 3대대 위병소 앞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국태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숨을 멈췄다. 국태포는 위대한과 방상구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이 부대의 지휘관을 내 앞에 데려와라. 5분 주겠다. 5분 내로 안 오면 내가 직접 7군단을 몰고 와서 이 부대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전해. 전화를 끊고 폴더를 닫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다. 위대한 중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7군단? 가루로 만들어? 이 영감이 진짜 노망이 났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야 뭐해? 빨리 안 끌어내고. 경찰 불러서 업무방해로 넘겨. 방상구는 팔을 걷어붙이며 직접 국태포에게 다가갔다. 영감탱이가 고생을 안 해봐서 겁이 없나 본데 내가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난 줄 알아. 방상구가 국태포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였다.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머리 위를 덮쳤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공비행으로 날아온 공격 헬기 2대가 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헬기 옆면에는 별 2개 사단장 표식이 선명했다. 뭐야? 사단장님 헬기가 왜? 위대한 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놀라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위병소 진입로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헌병대의 호위를 받는 검은색 세단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왔다. 그 속도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다급했다. 선두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국태포의 낡은 세단 뒤에 멈춰섰다. 뒤이어 줄지어 선 차량들에서 별을 단 장군들이 튀어나왔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제6사단장 나정의 소장이었다. 그는 정모가 벗겨질 듯한 기세로 달려와 국태포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그의 정복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총장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정의 소장의 뒤를 이어 사단 참모들과 인근 부대 지휘관들이 줄줄이 국태포 앞에 도열하여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전장의 붉은 곰 국태포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위병소 앞은 순식간에 수십 명의 별들이 뿜어내는 기운으로 가득 찼다. 방상구 상사는 잡고 있던 국송이의 머리채를 놓고 뒤로 낮아빠졌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다. 총장, 대장. 위대한 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이 방금 꼰대, 노망난 영감, 기둥서방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였던 전설적인 합참의장 국태포였다니. 국태포는 무릎 꿇은 나정의 소장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방상구와 위대한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짐승의 포효처럼 땅을 울렸다. 국태포는 흑투성이가 된 손녀 국송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입고 있던 검은 코트를 벗어 찢어진 손녀의 정복 위로 덮어주었다. 송이야. 할애비가 늦었다. 많이 아팠느냐? 국송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흐흐. 할아버지. 국태포는 손녀를 안아주며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위대한과 방상구를 내려다보았다. 자, 이제 너희 차례다. 내 손녀가 밤에 쓸만하다고 했나? 나는 늙어서 밤잠이 없다만 너희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지켜보자꾸나. 철원의 삭풍보다 더 차가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철원의 밤은 해가 지자마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지듯 급격하게 닥쳐왔다. 영하 25도. 입 밖으로 내뱉은 숨결이 즉시 서리로 변해 수염에 달라붙는 혹한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6사단 3대대 지휘통제실의 온도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휘통제실 중앙 대대장석에는 위대한 중령이 아닌 국태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돋보기 안경을 끼고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사단장 나정의 소장이 차려 자세로 서 있었고 그 뒤로 군단 헌병대장과 감찰참모들이 숨죽인 채 대기하고 있었다. 위대한 중령과 방상구 상사는 구석에 꿇어앉아 있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아 깨질 듯 아팠지만 감히 자세를 고쳐 앉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국태포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 사락하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날 때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거리며 튀어올랐다. 위중령. 1시간 만에 국태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휘통제실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네. 예. 대장님. 위대한이 넙죽 엎드리며 대답했다. 자네 부대는 기름을 물처럼 쓰는구만. 난방유 사용량이 전방 GOP 초소보다 3배나 많아. 그런데 왜 병사들 내무반 온도는 이 모양인가? 병사들은 냉골에서 자고 기름은 귀신이 먹었나? 국태포는 유류수불 대장을 바닥에 툭 던졌다. 위대한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누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상부에 보고했습니다만 누유라. 기름이 새서 인근 농장 비닐하우스 보일러로 흘러들어갔나 보지. 국태포의 말에 위대한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국태포가 데려온 수행원들이 단순한 노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국태포가 합참의장 시절 심어두었던 정보라인, 일명 그림자들이었다. 그들이 위병소를 통과해 들어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미 부대 주변 민가와 주유소 탐문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방상사. 국태포의 시선이 방상구에게로 옮겨갔다. 방상구는 덜덜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손녀에게 밤에 쓸만하다고 했었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입이 걸레라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방상구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빌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혀가 내 손녀에게만 향했을까? 여기 여군 휴게실 관리 대장과 외출박 기록을 보니 내 놈이 당번 근무를 서던 여군 하사들을 밤늦게 불러낸 기록이 수두룩하더구나. 국태포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올려두었다. 방상구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것은 방상구가 자신의 컴퓨터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불법 촬영물 폴더가 담긴 저장 장치였다. 국태포의 그림자들이 서버를 해킹해 찾아낸 것이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포주였다. 국태포의 일갈에 나정의 사단장이 참지 못하고 방상구의 배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방상구는 억소리를 내며 뒤로 나뒹굴었다. 한편 의무대 병실. 국송이는 링거 바늘을 억지로 뽑아내고 있었다. 간호장교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누워 계셔야 합니다. 뇌진탕 증세가 있어요.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제가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국송이는 찢어진 정복 대신 빌려 입은 전투복 상의를 걸쳤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오신 것은 천군만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박제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복도를 지나가던 병사들이 수군거렸다. 야, 국하산의 할아버지가 전 합참의장이래. 와, 대박. 근데 그럼 뺑 믿고 여태까지 조용히 있었던 거야? 코스프레? 재수없다. 우리만 피곤해지게 생겼네. 감찰 나오면 청소 다 다시 해야 하잖아. 병사들의 무심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국송이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었다. 할아버지의 위광 뒤에 숨은 나약한 손녀. 그것이 그녀가 되기 싫어했던 모습이었다. 국송이는 절뚝거리며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그녀는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자신이 할아버지의 손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 하사 국송이라는 것을, 그리고 방상구와 위대한이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 그들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제3보급 창고의 존재를 밝혀내야 했다. 위대한 중령과 방상구 상사는 영창이 아닌 임시 대기실에 감금되었다. 아직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이었고 국태포가 저놈들이 어디까지 발악하는지 보고 싶다며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일부러 틈을 주었기 때문이다. 새벽 3시. 감시 헌병이 잠시 조는 틈을 타 위대한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냈다. 손이 덜덜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군단 사령부가 아니었다. 국방부 군수본부에 있는 김전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현역 시절 군수 비리로 옷을 벗고 지금은 군납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자였다. 전무님, 살려주십시오. 국태포가 떴습니다. 다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국태포? 그 늙은 곰이 거길 왜 가? 은퇴해서 붓글씨나 쓴다며? 손녀가 여기 하사로 와 있었습니다. 재수없게 딱 걸렸습니다. 지금 장부랑 USB까지 다 털렸습니다. 이거 터지면 전무님도 끝장입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욕설을 내뱉었다. 병신 같은 새끼들.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일단 진정해. 국태포 그 양반 현역 때나 저승사자였지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야. 여론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여론전이라니요? 요즘 군대 이슈에 민감하잖아. 예비역 대장의 갑질, 손녀 황제군 복무 만들기. 이런 타이틀로 기사 몇 개만 뿌리면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혀.
똥별이 부대 와서 지휘관 무릎 꿇리고 폭행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사실 여부보다 자극적인 거에 먼저 반응한다고. 김 전무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악랄했다. 그는 즉시 알고 지내던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에게 소스를 뿌렸다. 그리고 군 인권센터를 사칭하는 유령 단체를 통해 국태포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준비시켰다. 다음 날 아침,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극적인 기사가 떴기 때문이다. 단독 전 합참의장 국모 씨 최전방 부대 난입. 내 손녀 건드리면 죽인다. 협박 논란 충격. 사단장 무릎 꿇린 갑질의 끝판왕. 군 사조직화 우려. 기사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국태포가 위대한 중령을 윽박지르는 듯한 모습, 그리고 나정의 사단장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었다. 전후 사정은 쏙 빠진 채 국태포는 권위주의에 찌든 늙은 꼰대로 묘사되어 있었다. 댓글창은 불타올랐다. 역시 똥별 수준. 나라 지키라니까 손녀 지키러 갔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군대가 썩는 거다. 연금 박탈해라. 손녀가 얼마나 개판 쳤으면 훈육 좀 했다고 헬기까지 띄우냐. 지휘통제실에서 뉴스를 보던 국태포는 허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스산했다. 쥐새끼들이 구석에 몰리니 고양이 목을 물려고 드는구나. 나정의 사단장은 분통을 터뜨렸다. 대장님,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정정보도 요청하고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놔둬라. 짖는 개는 무섭지 않다. 무서운 건 웃으면서 칼을 가는 놈이지. 저놈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증거다. 그 배후를 끌어내려면 미끼를 좀 더 던져줘야지. 그때 지휘통제실 문이 열리고 국송이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국태포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했다. 필승, 하사 국송이, 할아버지께, 아니 대장님께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태포는 손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안경을 고쳐 썼다. 말해보라. 방 상사와 위 대대장이 빼돌린 물자들 단순히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3대대 관할 구역 내에 폐쇄된 GPGP 보급로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10년 전에 폐쇄되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까지 트럭이 드나든 바퀴 자국이 있었습니다. 국송이는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DMZ 철책선 바로 아래 험준한 계곡 사이에 숨겨진 옛 벙커였다. 놈들은 이곳을 밀수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놈들의 배후 세력이 증거 인멸을 위해 이곳에 있는 물건들을 빼내려 할 겁니다. 국태포의 눈이 번쩍였다. 손녀는 단순히 얻어맞고 울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의 숨통을 끊을 비수를 찾고 있었다. 확실하냐? 제군 생활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안 된다. 위험해. 할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면 저는 평생 갑질 장군의 손녀로 남습니다. 제 명예는 제가 찾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국송이의 결의에 찬 눈빛에 국태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붉은 곰이라 불렸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손녀에게서 보았다. 좋다. 대신 혼자는 안 된다. 내 그림자 둘을 붙여주마. 가서 놈들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가져와라. 밤 11시. 철원의 어둠은 먹물처럼 짙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한 채 앞을 분간하기 힘든 시각. 국송이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국태포의 수하인 백발의 노신사 2명이 소리 없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예비역 특전사 원사 출신으로 70이 넘은 나이에도 걸음걸이가 표범처럼 날렵했다. 폐쇄된 보급로는 잡초와 넝쿨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국송이의 말대로 바닥에는 60 트럭의 육중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목적지인 옛 벙커가 가까워지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빨리 움직여. 오늘 안에 다 빼야 해. 벙커 앞에는 사제 5톤 트럭 2대가 세워져 있었고 건장한 사내들이 박스를 나르고 있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김 전무였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다급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야, 방상구 그 병신 새끼 때문에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야, 기름통은 씻지 말고 그냥 부어버려. 불질러서 다 태워버리게.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산불을 낼 작정이었다. 철원의 겨울산에 불을 지르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민통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국송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미친놈들. 감히 산에 불을 질러. 그녀는 무전기를 들었다. 현재 위치 폐쇄 벙커 앞. 적 인원 민간인 7명, 트럭 2대. 방화 시도 중. 진입하겠습니다. 국송이는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벙커 뒤편으로 우회하여 김 전무에게 접근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국송이가 K2K2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작업을 하던 깡패들이 멈칫했다. 김 전무가 비릿하게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어라? 웬 계집애가? 아, 내가 그 유명한 국태포 손녀냐? 하이고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빈총 들고 와서 뭐하게? 여기 실탄 없는 거 다 알아. 최전방 부대라 해도 평시 훈련이나 작업 중에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놈들은 알고 있었다. 국송이의 총에는 공포탄조차 들어있지 않았다. 실탄은 없어도 이건 있다. 국송이는 허리춤에서 진압봉을 꺼내 들었다. 애들아 뭐하냐? 전연 잡아. 인질로 잡으면 늙은 곰도 꼼짝 못할 거다. 아주 귀하게 키운 손녀라며 우리가 좀 예뻐해주자. 김 전무의 지시에 깡패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다가왔다. 7명 대 1명.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쉬타는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났다. 퍽, 퍽. 가장 앞서오던 깡패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종아리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박혀 있었다. 누구냐? 김 전무가 소리쳤다. 벙커 지붕 위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뛰어내렸다. 국태포가 붙여준 그림자들이었다. 그들은 무기도 들지 않은 맨손이었지만 그들의 손날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아가씨는 대장놈을 잡으십시오. 피라미들은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노신사들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깡패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70 노인들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관절기 급소 타격. 군더더기 없는 살인 무술이 펼쳐졌다. 깡패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국송이는 김 전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김 전무는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휘둘렀다. 이 독한 년이. 칼날이 국송이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뺨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국송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태권도 3단의 유단자였다. 김 전무가 다시 칼을 찌르려는 순간 국송이는 몸을 낮춰 그의 팔목을 낚아채고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쾅! 김 전무의 거구가 얼어붙은 땅바닥에 매다 꽂혔다. 척추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국송이는 즉시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너희는 군인을, 아니 우리 할아버지를 잘못 건드렸어. 국송이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상황이 정리될 무렵 산 아래쪽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국태포가 직접 이끄는 5분 대기조와 헌병대가 도착한 것이다. 국태포는 지프차에서 내리자마자 흙바닥에 제압된 김 전무와 쓰러진 깡패들을 보았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손녀를 발견했다. 송이야. 국태포가 달려와 손녀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뺨에 난 상처를 보자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놈들이 감히. 국태포는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는 김 전무에게 다가갔다. 그는 신고 있던 전투화 발로 김 전무의 손등을 지시겼다. 으악! 내 손녀 얼굴에 상처를 낸 대가다. 너는 오늘 밤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국태포의 뒤로 철원의 밤하늘에 조명탄이 터졌다. 대낮처럼 밝아진 벙커 앞에서 늙은 사자의 분노는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다. 악의 뿌리까지 뽑아 태워버리겠다는 처절한 응징의 서막이었다. 철원의 새벽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폐부를 찔렀다. 벙커 앞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국송이에 의해 제압된 김전무는 팔이 기형적으로 꺾인 채 눈밭에 처박혀 신음하고 있었고 국태포의 그림자들에게 당한 깡패들은 팔다리가 부러져 기절해 있었다. 국태포는 손수건을 꺼내 국송이의 뺨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하얀 손수건이 붉게 물들었다. 그 붉은색을 보는 순간 국태포의 눈동자가 짐승의 그것처럼 수축되었다. 송이야. 아프냐? 아닙니다. 스친 상처입니다. 그보다 이놈들이 산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벙커 안에 신어통이 가득합니다. 국송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국태포는 손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 그것도 사리를 품은 적을 향해 무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본능적인 전율이었다. 국태포는 손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70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그였지만 손녀의 피 한 방울이 자신의 피 한 말보다 더 아팠다. 국태포는 김전무에게 다가갔다. 김전무는 고통 속에서도 국태포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흐흐. 국태포. 당신 실수한 거야. 나 하나 잡는다고 끝날 것 같아? 이미 기사는 나갔어. 당신은 손녀 비호하려고 민간인 폭행하고 부대 뒤집어 놓은 치매 노인일 뿐이라고. 여론은 우리 편이야. 김전무의 말대로였다. 스마트폰 뉴스 화면에는 국태포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었다. 갑질 장군, 폭행, 권력 남용. 자극적인 단어들이 국태포의 명예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국태포는 김전무의 얼굴을 밟고 있던 발에 힘을 주었다. 우드득 콧뼈가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여론이라. 너희 같은 쥐새끼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를 여론이라 부르던가. 국태포는 뒤에 서 있던 그림자 박원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원사는 묵직한 서류 가방을 건넸다. 위대한 이놈들이 너를 믿고 까불었더구나. 내가 국방부 군수 라인의 실세라고. 천만에. 너는 그저 쓰고 버려지는 사냥개일 뿐이다. 국태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김전무의 피범벅이 된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김전무가 모시는 몸통, 국방부 전 차관이 작성한 꼬리 자르기용 내부 문건이었다. 문건에는 사태 발생 시 김전무 개인의 일탈로 처리하고 즉시 손절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김전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게 무슨... 나는 내 놈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바닥에서 굴렀다. 내 놈들이 언론 플레이를 준비할 때 나는 내 놈들의 목줄을 쥔 주인들을 먼저 만났지. 국태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핵폭탄급이었다. 국태포는 늙은 호랑이였지만 이빨이 빠진 게 아니라 발톱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 기자 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갑질 논란의 주인공인 전 합참의장 국태포가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국태포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온 국태포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양복이 아닌 현역 시절 입었던 대장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4개의 별이 박힌 견장은 조명 아래서 서슬 퍼런 빛을 뿜어냈다. 70대 노인이 아니라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국태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원고 따위는 없었다. 본인은 오늘 한 명의 할아버지가 아닌 대한민국 예비역 대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국태포는 그 소음을 눈빛 하나로 제압했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본인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여 손녀를 비호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민간인을 폭행했다고 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공개한다.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국송이가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김전무와 깡패들이 벙커에서 군수 물자를 빼돌리는 장면, 산에 불을 지르려 신호를 뿌리는 장면, 그리고 국송이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려라고 외치는 장면이 고화질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기자 회견장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셔터 소리가 기관총 솟아처럼 터져나왔다.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선량한 민간인의 실체다.
이들은 군용 물자를 횡령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민통선 내에 방화를 시도했다. 내 손녀 국송이 하사는 이들을 막다가 부상을 입었다. 국태포는 화면을 끄고 기자들을 응시했다. 나는 묻는다. 군인이 도둑을 잡고 테러리스트를 제압한 것이 폭행인가? 내 손녀가 얼굴에 칼을 맞아가며 지킨 것이 개인의 영달인가 아니면 국가의 재산인가? 기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특히 김전무의 사주를 받고 악의적인 기사를 썼던 기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노트북을 덮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입구는 이미 헌병들이 막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현역 대대장과 부사관, 그리고 국방부 전직 고위 관료가 결탁한 거대한 방산 비리 카르텔이 있다. 나는 오늘부로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내 남은 생과 명예를 걸고 전면전을 선포한다. 국태포의 선전포고는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인터넷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갑질 장군은 참군인 다크 히어로가 되었고 국송이는 캡틴 코리아라는 별명을 얻으며 영웅으로 떠올랐다. 같은 시각 철원 육사단 헌병대 유치장.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바깥 상황을 모르던 위대한 중령과 방상구 상사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넋이 나가 있었다. 화면 속 국태포는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였다. 저게 뭐야? 김전무가 잡혔어? 위대한 중령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전무가 잡혔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비리 장부가 넘어갔다는 뜻이었다. 대대장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김전무가 입 열면 우리 다 죽습니다. 방상구 상사가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위대한은 멍한 눈으로 방상구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광기에 찬 눈빛으로 달려들어 방상구의 멱살을 잡았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년 머리채만 안 잡았어도, 내가 벙커 관리만 잘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이거 놓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상납금은 대대장님이 다 처먹었잖습니까? 두 사람은 유치장 바닥을 뒹굴며 서로 주먹질을 해댔다. 추악한 이전투구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헌병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혀를 찼다. 국태포의 반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 돈, 명예, 인간관계까지 철저하게 파괴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위대한 중령과 방상구 상사는 독방으로 분리 수용되었다. 국태포의 지시였다. 놈들을 붙여놓으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위로할 틈을 줄 수 있었다. 철저한 고립. 그것이 수사의 첫 단추였다. 위대한 중령의 독방은 냉골이었다. 밖은 영하 20도였고 난방은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이 횡령한 기름 때문에 병사들이 겪었던 추위를 뼈저리게 느끼라는 국태포의 배려였다. 그는 얇은 죄수복 하나의 의지에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다. 사흘째 되던 날 위대한은 환청을 듣기 시작했다. 전화벨 소리였다. 그는 허공에 대고 손을 뻗었다. 여보세요? 차관님? 저 좀 꺼내주십시오. 제가 다 덮어쓰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믿었던 라인들은 이미 국태포의 섯을 퍼런 칼날을 피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 지 오래였다. 그 시각 방상구 상사는 다른 의미로 미쳐가고 있었다. 그의 방에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하루 종일 그가 괴롭혔던 피해자들의 진술 녹음이 흘러나왔다. 방 상사님이 제 엉덩이를 만지면서 진급하고 싶으면 잘해라라고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거부하면 욕을 했습니다. 제 월급 통장을 뺏어서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빼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귓가에 울렸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일주일 후 방상구 상사의 독방 문이 열렸다. 헌병이 들어올 줄 알았던 방상구는 눈앞에 나타난 인물을 보고 기겁했다.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국송이 하사였다. 얼굴의 상처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방상구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국하사. 아니 국하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처자식이 있습니다. 애가 셋입니다. 그는 비굴하게 손을 비볐다. 국송이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처자식이요? 행보관님이 성추행한 김하사, 이 중사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밤마다 올 때 행보관님은 뭘 하셨습니까? 유흥주점에서 훔친 돈으로 양주 드셨지 않습니까? 국송이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다. 방상구가 빼돌린 부식비 내역과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이었다. 이걸로 행보관님은 파면은 물론이고 민간 교도소에서 10년 이상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 연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전 재산이 압류될 테니까요.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겠네요. 방상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국송이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리고 다리를 꼬며 말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위대한 중령이 시켰다는 증거 있습니까? 방상구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갔다. 그는 살기 위해 주인을 물어야 했다. 있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대대장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뒀습니다. 대대장이 차관이랑 통화하면서 뇌물 액수 조율하는 내용, 저한테 횡령 지시하는 내용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거 드릴 테니까 제발 선처만. 역시 쥐새끼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다. 국송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거 내놓으세요. 그러면 참작은 해드리죠. 물론 용서는 판사님이 하시는 거고. 방상구는 자신의 비밀 금고 위치를 술술 불었다. 국송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상구가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그녀는 군화발로 그의 손을 쳐냈다. 일주일 전 그가 자신을 밟았던 것처럼 손대지 마십시오. 더러우니까. 같은 시각 위대한 중령의 조사실에는 국태포가 앉아 있었다. 위대한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위 중령. 자네가 믿던 차관, 오늘 아침에 구속됐다. 국태포의 한마디에 위대한의 마지막 희망이 끊어졌다. 그리고 방 상사가 아주 재미있는 물건을 넘겼더군. 자네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 국태포는 녹음기를 재생했다. 야, 이번에 들어오는 시멘트 반만 빼돌려. 나머지는 공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니까. 그리고 국태포 손녀 그년 적당히 굴려서 정신병 의병 제대시켜. 눈에 거슬려. 위대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대장님. 오해입니다. 저거 조작입니다. 방 상사 그놈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국태포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내 놈은 끝까지 비겁하구나. 군인이 실수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명예를 잃으면 군인이 아니다. 내 놈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뒤로는 나라의 고혈을 빨아먹었다. 그 죄는 목숨으로도 갚지 못해. 국태포는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이놈을 특수 감방으로 옮겨라. 그리고 재판 전까지 일체 면회를 금지한다. 변호사 접견도 내가 직접 통제하겠다. 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인권이 있습니다. 위대한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국태포는 나가려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인권? 내 놈이 내 손녀를 밟고 병사들을 추위에 떨게 했을 때 그들의 인권은 어디 있었나? 내 놈에게 줄 인권은 없다. 짐승에게 어울리는 우리만 있을 뿐이지. 위대한은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비명 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다 사라졌다. 철원의 밤하늘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국태포와 국송이는 조사실 밖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은 더럽혀진 땅을 덮고 있었지만 그들이 밝혀낸 진실은 눈 속에 묻히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다. 2달 후 경기도 이천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이날 재판은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최대의 관심사였다. 법정안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법원 밖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이어졌다. 피고인석에는 위대한 방상구, 김전무 그리고 그들의 배후였던 전 차관까지 줄줄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눈치를 살폈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대 로펌에서 파견된 호화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절차상의 오류와 증거 능력 부족을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려 애쓰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위대한은 장기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행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이며 변호사의 뻔뻔한 변론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관행? 횡령이 관행이냐? 군인이 도둑질하는 게 헌신이냐?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장례를 정리했다. 그때 검찰관 측 증인으로 누군가 입장했다. 다음 증인 예비역 대장 국태포 입장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국태포가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였다. 그가 걸어 들어오자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피고 인석의 위대한과 방상구는 국태포의 기세에 눌려 몸을 움츠렸다. 국태포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찰관이 질문했다. 증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태포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군복을 수의로 알고 살았다. 전우가 흘린 피가 내 훈장이었고 국민의 편안한 잠이 내 보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법정을 채웠다. 하지만 저들은 그 신성한 군복을 탐욕의 주머니로 만들었다. 부하를 지키라고 준 총으로 부하를 위협했고 나라를 지키라고 준 물자로 제 배를 불렸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이며 전우에 대한 살인 행위다. 국태포는 피고인석을 노려보았다. 변호인은 헌신을 말했다. 묻겠다. 추운 겨울 난방도 없는 내무반에서 떨며 근무를 선 병사들보다 저 도둑놈들이 더 헌신했는가?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조국을 위해 참아낸 여군들보다 저 파렴치한들이 더 헌신했는가? 변호인단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국태포의 말은 법리가 아닌 영혼을 울리는 호통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장님, 저들에게 관용을 베푸신다면 이 나라의 군대는 죽은 것입니다. 부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십시오. 재판부는 긴 휴정 끝에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위대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5억 원. 피고인 방상구.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추징금 3억 원. 피고인 김전모. 징역 10년. 법봉 소리가 탕 울렸다. 실형이었다. 그것도 군형법상 최고 수준의 중형이었다. 위대한과 방상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재판장님, 너무합니다. 15년이라니요.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그들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절규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명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국태포는 민사소송까지 준비해둔 상태였다. 다음 날 국세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위대한과 방상구의 집을 덮쳤다. 벽지 뒤 마늘밭, 차명 계좌 등 숨겨둔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다. 그들의 가족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내쫓겼다. 위대한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잠적했다. 방상구의 가족 역시 야반도주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평생 따라다닐 범죄자, 성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국송이는 정복을 입고 국태포 옆에 섰다. 수많은 기자가 그들을 애워쌌지만 두 사람은 담담했다. 할아버지, 끝났습니다. 그래, 끝났구나. 국태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송이야, 할애비는 사실 내가 군인이 되는 게 싫었다. 국태포의 고백에 국송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마저 이 더러운 꼴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꽃처럼 예쁘게만 살기를 바랐지. 그런데 국태포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더구나. 붉은 곰의 손녀가 아니라 청성부대의 진짜 군인이었어. 국송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군인으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는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긴 거다.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야. 국태포는 손녀의 정모를 바로잡아 주었다. 이제 가자. 내가 좋아하는 순대국밥이나 한 그릇 하러 가자꾸나. 철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며? 네. 제가 쏘겠습니다. 저 월급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법원 밖의 소란스러움도 세상의 시선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국태포의 낡은 세단이 눈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 뒤로 위대한과 방상구가 탄 호송버스가 반대 방향으로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청성부대의 겨울은 길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늙은 사자와 젊은 사자는 증명해 보였다. 경기도 여주 동그랗게 말린 철조망이 2중 3중으로 둘러쳐진 민간 교도소의 겨울은 철원의 삭풍 못지않게 매서웠다. 하지만 이곳의 추위는 살을 애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희망이라는 온기가 완전히 거세된 공간이 주는 영혼을 얼리는 한기였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 대신 교도관의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복도를 찢었다. 기상! 기상! 전원 점호 준비. 1632번 위대한은 얇은 담요를 걷어차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1년 전만 해도 최고급 오리털 파카를 입고 난방이 빵빵한 지휘관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에 걸쳐진 것은 낡고 얇은 죄수복뿐이었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독방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류머티즘 관절염이 생긴 그의 무릎을 쑤셔댔다. 그는 병사들이 쓰던 난방유를 횡령해 자신의 배를 불렸었다. 그 업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50살의 중년이 아니라 70 먹은 노인처럼 폭삭 늙어 있었다. 어이, 1632번. 오늘 화장실 청소 당번이지? 칫솔 들고 나와. 변기 구석구석 혀로 핥을 정도로 닦아라. 20 초반의 젊은 교도관이 곤봉으로 철창을 두드리며 반말을 했다. 과거였다면 감히 눈도 못 마주쳤을 새파란 젊은이였다. 위대한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변기통을 닦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누렸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국태포라는 거산 앞에서 자신은 그저 썩은 지푸라기였음을. 면회 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아이들은 성을 바꿨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같은 시각 운동장 구석. 2480번 방상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얻어터진 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야, 짬장 취사병 출신 죄수. 이 새끼가 군대 있을 때 애들 밥값 떼먹고 성추행하던 그 상사 새끼라며? 험상궂게 생긴 문신투성이 죄수들이 방상구를 둘러쌌다. 사회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었지만 군대에서 병사들 등쳐먹은 간부는 죄수들 사이에서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최하층 계급으로 분류되었다.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방상구가 비굴하게 빌었다. 봐주긴 뭘 봐줘. 야, 오늘 점심에 나온 깍두기 남은 거 있지? 그거 이 새끼 다 먹여. 배고파서 병사들 밥 훔쳐먹던 놈인데 배 터지게 해줘야지. 죄수들은 낄낄거리며 방상구의 입에 억지로 음식물 쓰레기를 밀어넣었다. 방상구는 구역질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국송이 하사에게 그리고 수많은 병사에게 했던 짓들이었다. 힘으로 억누르고 모욕을 주고 낄낄거리던 그 순간들이 지옥불이 되어 그를 태우고 있었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었지만 12년이라는 형기는 아득하게 남아있었다. 그들의 겨울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형벌이었다. 하지만 죄인들의 감옥 밖 강원도 철원평야에는 기어코 봄이 왔다. 제육보병사단 3대대 주둔지. 1년 전 국태포가 밟았던 그 진흙탕 연병장은 말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연병장 주변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색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부대의 공기였다. 하나, 둘, 셋, 넷. 발 안 맞춥니까? 다시. 우렁찬 구령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국송이 중사진이었다. 그녀는 1년 사이 하사에서 중사 진급을 앞둔 노련한 부사관으로 성장해 있었다. 신병 교육 훈련 중이었다. 훈련병 하나가 수류탄 투척 자세를 잡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과거의 방상구였다면 욕설과 함께 발길질이 날아갔겠지만 국송이는 달랐다. 김이병. 긴장하지 마. 수류탄은 내가 무서워하면 더 위험해진다. 나를 믿고 배운 대로만 해. 국송이는 훈련병의 손을 잡고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배경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흘린 땀의 증명이었다. 투척. 훈련병이 힘차게 연습용 수류탄을 던졌다.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졌다. 잘했다. 바로 그거야. 국송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훈련병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박수를 보냈다. 와, 역시 국 중사님. 카리스마 쩐다. 야, 작년에 그 사건 알지? 깡패들 때려잡은 거. 우리 중대장님이 캡틴 코리아야. 병사들은 국송이를 낙하산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국송이는 자신들의 밥과 잠자리, 그리고 자존감을 지켜준 영웅이자 진정한 리더였다. 부대 시설도 천지개벽했다. 국태포가 폭로한 비리 덕분에 국방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졌고 횡령되었던 예산이 환수되어 부대 리모델링에 쓰였다. 병사 내무반에는 최신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었고 식당에서는 매끼 고기 반찬이 나왔다. 위대한이 훔쳐갔던 기름은 이제 병사들의 온수가 되어 콸콸 쏟아져 나왔다. 충성. 중사님, 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행정병의 말에 국송이는 흙먼지를 털고 일어났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철원의 맑은 하늘처럼 투명하게 빛났다. 대대장실에는 새로 부임한 대대장과 함께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나정의 사단장이었다. 아니, 이제는 그의 어깨에 별 3개가 달려 있었다. 그는 이번 인사를 통해 군단장으로 영전하게 되었다. 국중사. 훈련은 잘 끝났나? 예. 전원 합격입니다. 나정의 중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국송이를 바라보았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군. 자네 할아버님을 꼭 닮았어. 오늘 내가 온 이유는 자네에게 줄 것도 있고 귀한 손님도 오셨기 때문일세. 나정이는 국송이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참군인상. 그것은 국송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명예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지. 그분이 오셨네. 국송이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표창장을 가슴에 품고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위병소 문이 열리고 1년 전 그날처럼 검은색 구형 세단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이렌도 헌병의 호위도 없었다. 그저 낡은 차 한 대가 조용히 굴러들어올 뿐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국태포였다. 그는 정복이 아닌 편안한 개량 한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손에는 지휘봉 대신 직접 농사지은 옥수수 자루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국송이가 달려가 품에 안겼다. 허허, 우리 강아지. 이제는 호랑이가 다 되었구나. 별이 하나 더 늘었네. 계급장. 국태포는 손녀의 어깨에 달린 중사진 계급장을 쓰다듬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연병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이 그리고 지나가던 간부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태포를 향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국대장님 오셨습니다. 야, 다들 모여. 영웅이 오셨어. 수백 명의 장병이 국태포를 에워쌌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닌 존경이 가득했다. 자신들이 겪었던 부조리를 해결해준 해결사, 병사들의 인권을 찾아준 노장군에 대한 예우였다. 부대 차렷. 국태포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신임 대대장이 목청껏 구령을 붙였다. 충성. 철원 평야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국태포는 잠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현역 시절 수천 번도 더 받았던 경례였지만 오늘처럼 가슴 묵직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권력에 의한 복종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 그것은 그가 평생 군복을 입으며 꿈꿨던 마지막 전리품이었다. 국태포는 옥수수 자루를 내려놓고 굽은 허리를 펴고 정석대로 거수경례를 받아주었다. 충성. 고맙네. 자네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보루다. 그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봄 햇살에 반짝였다. 해질녘 국태포와 국송이는 부대 뒤편에 있는 작은 정자에 마주 앉았다. 철원 평야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월급 모아서 샀습니다. 국송이가 내민 것은 빨간 내복과 낡은 붓을 대신할 최고급 서예 붓이었다. 이런 걸 뭐하러? 나는 쓰던 붓이 편한데. 투덜거리면서도 국태포의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 요즘은 뭐 쓰세요? 아직도 필사즉생 같은 거 쓰세요? 국태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칼은 내려놓았으니 이제는 꽃을 심어야지. 그는 품에서 직접 쓴 족자 하나를 꺼내 손녀에게 주었다. 거기에는 힘있는 필체로 4글자가 적혀 있었다. 화풍난양 화창한 바람과 따스한 햇볕. 군인은 칼을 들지만 그 칼끝은 언제나 봄바람처럼 백성을 향해 따뜻해야 한다. 내가 지키는 부대가 그리고 이 나라가 그런 봄날이었으면 좋겠구나. 국송이는 족자를 가슴에 안았다. 삭풍이 몰아치던 지난 겨울, 할아버지가 맹수처럼 포효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사랑하는 손녀와 죄 없는 병사들에게 이 따뜻한 봄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뜻, 제가 군복을 벗는 날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헤어질 시간. 국태포는 다시 낡은 세단에 올랐다. 가보마. 옥수수 삶아놨으니 동료들하고 나눠 먹어라. 조심해서 가세요. 주말에 휴가 나가면 집에 갈게요. 국태포는 손을 흔들며 엑셀을 밟았다. 차는 천천히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손녀가 오랫동안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작아지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국태포는 혼잣말을 했다. 잘 컸어. 아주 잘 컸어. 그는 라디오를 켰다. 흘러간 옛 노래가 잡음 섞인 소리로 흘러나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철원의 풍경은 더 이상 춥고 황량한 전장이 아니었다. 모내기를 준비하는 논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농부들은 부지런히 흙을 갈고 있었다. 평화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저 풍경이었다. 국태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뺐다. 굳은 살 박인 손등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늙은 사자는 이제 이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새끼가 아니 그의 후배들이 이 들판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검은색 세단은 붉은 노을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흙먼지 대신 짙은 옥수수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만이 구수하게 남았다. 청성, 푸른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땅 위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모든 이들이 바로 별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